예,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김석현입니다. 제가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지금까지 서본 프레젠테이션 무대 중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떨리고 많이 긴장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수자원 조사를 위한 원격 탐사 기술의 상호 보완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제가 연구해왔던 어떤 그런 내용을 포함하여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등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와 수자원 관리라는 어떤 큰 꼭지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2008년 아마 이 논문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2008년에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제목은 Stationarity is Dead라는 그런 제목의 논문이고, 이미 발간이 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 아주 우리 수자원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스테이셔너리티, 우리나라 말로 이제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평균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변동성의 폭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많은 어떤 수자원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기본 가정의 이런 정상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분석과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발표 때마다 즐겨서 보여드리는 어떤 슬라이드인데요. 이 강우의 시공간 패턴이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이제 슬라이드가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제 되지 않나요? 아마 PDF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온도가 상승할수록 이제 강우 강도가, 왼쪽에 보이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패턴을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공간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이게 온도가 증가하니까 이 강우의 시 공간 패턴이 어떤 특정 시간대와 특정 공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유출량의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의 그 Y축은 상위 99%의 강우가 발생했을 때 과연 상위 99%의 유량이 발생하느냐를 보여주는 어떤 확률을 도시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 어떤 미국 전역에서 측정된 400여 개 이상의 유역에서 관측된 결과를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al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약 30% 남짓한 그 캐치먼트가 약 그 유량이, 고유량이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즉 그 비가 내릴 당시에 그 유량이, 그 캐치먼트가 습윤했는가 아니면 이제 건조했는가, 그 기준으로 나눠봤을 때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연히 습윤한 상태에 있을 때 훨씬 더 높은 어떤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고, 건조할 당시에는 그렇게 높은 퍼센테이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이 지사하는 바는 기후변화가 강우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고, 이 패턴 변화는 수자원의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좀 더 그런 경향을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내 주는데요. Y축에 있는 그림은 스케일링이라는 어떤 계산값입니다. 스케일링이 의미하는 바는 온도가 1도 증가했을 때 과연 몇 % 증가하느냐를 보여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빨간 선을 보시면, 이 강우는 당연히 어떤 오른쪽에 이제 X축은 퍼센타일입니다. 큰 값을, 이제 고 퍼센타일일수록 큰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강우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당연히 증가하니까 우리 강우 값도 증가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 퍼센테이지는 약 7%에 근접하고, 이 7% 값은 클라우시우스 클레이페론 스케일링이라는 값으로 잘 알려진 물리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에 보이는 곡선은 좀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먼저 이 검은 선을 보게 되면은 이 퍼센타일이 어느 극치값에 이르기 전에는 대부분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어떤 그런 강우 사상의 경우에는 그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캐치먼트 자체가 굉장히 드라이해지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다 흡수돼 버리고 그리고 표면 유출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값이 고분위로 갈수록 점점 증가해서 비로소 약 99.9%에 이르러서 비록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는 굉장히 많이 오고 비가 안 내릴 때는 이것이 메말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을 시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작은 캐치먼트, 그러니까 도시 유역을 포함한 작은 캐치먼트 그리고 큰 캐치먼트 이렇게 나눴을 때 유역이 작을 때 훨씬 더 이게 극치 어떤 강우에 의한 극각 위량의 효과가 확연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자원의 양극단을 겪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그 경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기후학적 그리고 수문학적 그리고 기상학적 어떤 재해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 지구 물리학적 재해, 지진, 쓰나미 같은 어떤 기상재해는 그 스테이셔너리티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자원 데이터라는 것은 이런 양극단, 양극화의 수자원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수문학적 예측의 필수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수문학적 예측을 달리 말하면 수자원 양의 시공간 분포를 예측한다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데이터는 결정, 확률모형, 물리모형 등 다양한 모형의 형태에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민감도, 추세, 계절성, 시공간 패턴 분석 같은 그런 데이터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수문학적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 수문학적 예측의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편익을 극대화하고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순환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필수 기후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필수 기후 변수는 줄여서 ECV, 즉 Essential Climate Variable이라고 하고요. 이는 중요성이나 실행 가능성, 비용 효과성 등을 잘 따져서 그리고 선별된 물리적, 과학적 또는 생물학 변수 또는 지구 기후 변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변수 그룹을 의미합니다. 총 현재 선별된 필수 기후 변수는 총 55개가 있습니다. 자, 그 분포는 대기 분야, 좌측에 보시는 대기 분야의 총 16개의 ECV, 그리고 지표 분야의 20개, 그리고 해양 분야의 19개가 선별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제 수자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필수 기후 변수는 여기서 보시는 하이드로스피어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4개의 기후 변수와 더불어서 바이오스피어 안에 들어있는 이 증발선량, 토양 수분량, 그리고 대기에 있는 이 강수량 등을 포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물순환이라는 것은 물이 다양한 형태, 즉 강우, 토양 수분, 유량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런 물순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해상도, 시공간 해상도에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러한 수문학적 변수를 획득하는 방법은 지상 관측이 될 것입니다. 좌측 상단에는 ISMN, International Soil Moisture Network라고 불리는 토양 수분 데이터를 측정하고 획득하는 플랫폼이 되겠고요. 좌측 하단에는 GRDC 플랫폼, 즉 유량 데이터가 집합되어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전 세계의 강수 관측소 집합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는 증발상량을 측정하는 세계의 블럭스넷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의 많은 지역이 미계측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선진국이나 이렇게 유럽 중요 지역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전 세계 많은 부분이 관측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관측이 매우 중요한 수단이긴 하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요구 정책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탐사라는 것이 이런 지상 관측의 대안이라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원격 탐사가 지상 관측을 대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상 관측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원격 탐사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 정의는 물체와의 물리적 접촉 없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며,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을 에너지원을 하여 다양한 수동이나 능동 형태의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원격 탐사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는 어떤 그림은 이제 나사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Earth Observing System Data and Information System, 줄여서 EOSDIS라고 불리는 어떤 시스템을, 지구 관측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약 80여 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현재 운용되고 있고, 여기는 스맵, 토양 수분을 위한 스맵, 그리고 모디스 같은 옵티컬 센서, 그리고 강우를 측정하기 위한 GPM 같은 미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어떤 탑재체, 인공위성이나 무인 드론, 이런 다양한 탑재체에 다양한 센서들이 탑재되어서 지구의 여러 가지 변수를 이렇게 시공간 그리고 밴드에 거쳐서 획득한다는 측면에서 원격 탐사는 지구 환경의 빅데이터 소스로 이렇게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센서의 종류는 이렇게 액티브 센서, 그러니까 자체 에너지원을 이용을 해서 지표의 어떤 변화, 어떤 상태를 관측하는 액티브 센서와 패시브 센서, 태양을 에너지로 하는 패시브 센서가 있는데, EOSDIS는 약 25%가 액티브 센서이고 나머지 75%는 패시브 센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성에는 여러 개의 기기와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른쪽에 이 그림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에 따라 어떤 수준의 시공간 해상도가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기후 연구를 할 때 그다지 높지 않은 시공간 해상도가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그래서 어떤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라면 아주 높은 수준의 시공간 해상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인공위성을 운영할 때 과연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 수자원의 장기적인 어떤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디제스터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시공간 해상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옵티컬 센서일 경우에는 이 웨이브랭스,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이 반사율이 지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음 몇 장 슬라이드에서는 이 ECV를 우리가 측정하는 몇 가지 예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옵티컬 센서의 리플렉턴스, 즉 반사율을 조합해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연구와 어떤 연구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NDVI가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수체를 잘 보여주는 이 NDWI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토양 수분의 상태, 모이처 상태를 알려주는 NDMI 등이 있겠습니다. 이건 옵티컬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C밴드, 이제 우리가 SA라고 하는 액티브 센서에서 어떤 정보를 추출할 수, 다양한 정보가 추출될 수 있지만, 이 슬라이드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호주 한 지역, 이 중앙 지역이죠. 중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의 범위, 홍수터의 범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이라는 것은 그때 실제 당시에 발생한 홍수의 범위를 잘 보여주고 시간에 따라서 그게 잘 표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우량 주상도와 그리고 유량도를 이렇게 겹쳐봤을 때 이 피크와 잘 일치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는 이 빨간 이 선 있는 것은 이게 MC 레이시오라고 하는 이 패시브 마이크로 센서의 어떤 유량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이 시그널도 이 실제 유량 관측각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오름과 내림을 잘 포착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잘 아시는 강수고, 다양한 위성군에 의해서 이 강수량이 측정이 되고 있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관측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타임 시리즈를 이렇게 도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토양수분 랜드 ECV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스맵
스맵이라는 어떤 액티브 패시브 센서를 통해서 지금 현재 패시브 센서만 가동이 되고 있고요. 우리 관측 시점에 필요한 토양 수분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제 런치된 이제 스워스이라는 것인데요. 이 지표수와 이 해수면의 수면고를 이렇게 측정해 낼 수 있는 위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지구 관측 위성이 있습니다. 저도 참 굉장히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해외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항상 보여주는 이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잘 알고 계실 이렇게 아리랑 위성들이 있고 토양 동기 궤도 위성 아리랑 시리즈가 있고요. 다양한 어떤 센서들을 장착하고 우리가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리안으로 알려진 이렇게 정지궤도 위성이 있죠. 기상 관측을 위한 A와 그리고 해양 관측을 위한 B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위성으로부터 굉장히 유용한 많은 어떤 프로덕트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20개 이상의 이제 프라이머리 프로덕트와 30개 가까이 되는 세컨더리 프로덕트가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은 연구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사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차세대 어떤 관심사인 차세대 중형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호는 성공적으로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 2호는 이제 쌍둥이 위성 이용은 현재 아직 이제 계획 단계로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3, 4, 5가 어떤 역사적으로 순을 두고 우리가 발사될 예정이 돼 있는데, 특히 우리의 관심사는 이게 수자원 전용 위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수자원 전용 위성의 발사와 더불어서 당연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연구 활동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알고리즘을 우리가 개발하고 그리고 검증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활발한 연구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약간 크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요. 큐브 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나라스페이스라는 이제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작년 11월에 큐브 위성, 이게 말 그대로 굉장히 소형 위성인데 큐브화되어 있어서 아주 저렴하면서도 발사를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빈도와 고해상도의 어떤 필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큐브 위성 자체가 아직 이제 개발 단계고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 다른 나라에서 저희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카우스트에서 이제 CLI라는 어떤 연구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플래닛 랩이라는 어떤 회사에서 제공하는 큐브셋 데이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해상도 고빈도의 어떤 장점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제 농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NDVI입니다. 실제로 작황의 상태를 한눈에 고밀도, 고빈도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큐브셋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큐브셋 그때 이제 옵저버 A라는 나라스페이스에서 발사한 위성이 보내온 어떤 최초의 이미지를 제가 이 미디어에서 따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스페이스 X를 통해서 발사되었고 현재는 이제 한 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27년까지인가 해서 100기 이상을 올린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로비를 받은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한테 슬라이드를 올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라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배경 같은 거였고요. 이제 원격 탐사 지상 관측 데이터의 상보적 활용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원격 탐사 데이터를 이렇게 수자원 분야 혹은 다른 분야, 유사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모을 수가 있을 텐데, 처음에 이제 검증을 하고, 그리고 검증을 했다니 충분하지 않은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 연구에 직접 활용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아마 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먼저 그 전에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용하던 수자원 플랫폼들을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지상 관측 데이터, 수자원 데이터 플랫폼의 강점은, 그러니까 다양한 수문 기상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비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강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데이터, 지상 관측, 위성 데이터 등의 아주 특화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기반에 의해서 어떤 개선 방향을 제가 한번 도출을 해봤는데, 아마 좀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본 세션의 주제와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장기 관측이나 고품질 데이터가 확보돼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고, 그리고 다른 다국적 연구자들이 좀 쉽게 접근함으로써 이 데이터가 많이 활용되면 이 사용성을 잘 판단하고 피드백을 받고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공처나 데이터 포맷의 일관성이 확보되면 굉장히 유연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데이터의 이제 신뢰도, 이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감이 있는가라는 것에 신뢰도 및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사실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추적함으로써 향후 데이터 개발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선 방향을 도출을 해봤습니다. 지상 데이터와 원격 탐사는 이런 상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상도 측면에서는 지상 관측은 그 지점에서 매우 정확합니다. 반면에 이제 원격 탐사 데이터는 그 지상 데이터에 비해서 그 지점에 한해서만큼은 당연히 어떤 정확 퍼포먼스가 현저히 낮을 것이고, 관측 범위는 지상 관측은 특정 지점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광범위한 지역의 원격 탐사 데이터는 광범위한 지역에 가능하겠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역 데이터 수집이 효과적이지만 대규모는 당연히 비효율적이겠고, 원격 탐사 데이터는 초기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나 광범위한 관측에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서로 상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보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데이터 활용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검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처음에 여러분들이 원격 탐사 데이터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자 시도하셨을 때 아마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상 관측 데이터가 비교해 보니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걸 어떻게 믿고 사용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경험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사용할 때 그런 경험을 겪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용하기 전에 이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감이 있는지, 신뢰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방법은 가용한 지상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비교, 이것도 상부적인 측면이죠.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삼중항 분석, 트리플 콜로케이션 같은 이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사진인데요. 이게 스맵이잖아요. 잘 아시는 스맵인데, 이 스맵이 2015년에 런치되기 전후에 굉장히 수차례의 필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 필드 캠페인의 목적은 과연 이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검증하고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되었고, 저는 그 7차례, 8차례 있는 필드 캠페인 중에서 4번째 캠페인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약 10년이 이제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때 위성이 지나가는 그 로컬 시간에 맞추어서 이 필드에서 이렇게 다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비교하고 그 성능을 검토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품질 개선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는 이제 정확도와 정밀도를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를 합성하거나 불확실성을 정량화해서 데이터를 합성하거나 자료를 동화하거나 아니면 머신러닝 방법을 활용해서 개선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인공위성 데이터는 굉장히 시공간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연구 분야도 있고, 그리고 광학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손실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연구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제 전지구 모형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미래 예측에 활용하고 있는 전지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지상과 잘 관측된 지상 관측 데이터 혹은 자료 동화가 잘 된 어떤 리애널리시스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편의 보정하는 데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수문학적 모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지만 이게 다양한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분야에 따라서 저는 수문학적 모형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는 매스 밸런스 문제, 결국 우리가 수문학적 예측이라는 것은 비가 내렸을 때 그 비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언제 어디서 가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강우랄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베퍼트랜스피레이션 증발산이랄지 딥 드레이너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우리가 지상 관측 데이터가 있다면 직접 활용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원격 탐사 데이터도 이런 데이터의 모형의 입출력 자료로 당연히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링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우리가 인공위성 데이터로 관측한 스케일링 값과 그리고 과용한 지상 관측 데이터를 활용한 스케일링 값이 서로 비슷하다. 그러니까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으니 우리가 이 결과가 믿을 만하구나, 이렇게 상보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고, 여기서는 지하 수위의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는데요. 이쪽에 그레이스 이제 새틀라이트 데이터에서 관측 도출한 값과 그리고 옵저베이션에서 도출한 값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이게 어떤 그 신뢰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상관성이나 뭐 극치 비교, 계절성, 시공간 패턴 이상치 탐지 등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개방의 이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를 우리가 개방을 함으로써 연구를 촉진할 수 있고,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보존을 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공공성에 부합할 수도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인터내셔널 소일 모이처 네트워크라는 것이고요. 2010년 오스트리아 빈 공과대학 주도로 시작이 되었고, 전 세계 80개 네트워크 약 3,000개 이상의 관측소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개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조사기술원에서 기여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고, 53개의 관측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수천 개의 관측소로부터 준실시간으로 토양수분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포맷을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UTC로 다 통일이 되어 있고요. 동일한 품질 관리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편리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적용함으로써 굉장히 사용성과 접근성이 좋은 데이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전 세계 수문기상 연구 및 인공위성 데이터 검증에 활발히 이용이 되었고, 현재 2014년 5월 현재 논문 보고서 등 총 600개의 연구 결과물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기여한 그런 논문들을 제가 이제 리스트에서 한번 찾아봤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사기술원에서 나온 논문도 있고, 그리고 유니스에서 나온 논문도 있고, 이런 논문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하이드롤릭 레퍼런스 스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션은 뭐냐면 이제 호주 전역의 다양한 수문 기후 환경, 이제 호주는 땅이 크다 보니까 기후대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랜드커브도 다양하고 해서 수문 기후 환경에 분포된 인위적으로 영향이 적은 거, 그런 관측소만 추려서 총 467개의 유력 관측소가 있고, 그리고 최소 관측 기간은 30년이고 길거는 한 70년짜리, 80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는 이제 수문 주기 변동성이나 기후 패턴의 변화 분석, 이를 통해서 수자원 관리 및 정체 수립에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요.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일반 대중에게 공개가 되고, 그리고 글로벌 런업 데이터 센터와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호주 기상청과 여러 정부 기관이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현재 논문 보고서 등 200개 이상의 연구 결과물에 기여를 했습니다. 저도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전체 수천 개의 스테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4가지 기준, 얼마나 고품질의 데이터가 확보되었는가, 인간의 영향이 얼마나 적은가,
그리고 기후대에 잘 분포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총 467개의 스테이션을 이렇게 선별을 해냈고 그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나오고 유량이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이게 퀄리티 플래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는 사용할 만한 데이터 그리고 C는 결측인데 우리가 어떤 숨은 모형을 통해서 그걸 채운 겁니다. 채웠다는 표시이고요. 그 나머지 두 개는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퀄리티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이것을 다운받아 보면 그 플랫폼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타임 시리즈도 볼 수 있고 트렌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이 되겠습니다. 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문 예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은 수문학적 예측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기후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 관리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확대 전략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지상관측 데이터와 위성관측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데이터의 지속적인 검증 및 품질 향상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공개 및 표준화, 질적 관리 강화, 새로운 분석 도구의 개발 및 연구 결과의 출판을 포함한 활용 촉진 전략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사기술원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제언의 방향에 잘 맞는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이미 잘 하고 계신데 이런 말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